쪽벌타도 투쟁만세 인드라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시리즈 세 번째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 음모론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존재론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태 자본, 그다음에 유태 국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제 존재론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시아와 탈무드로 요약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유대인이 유대 민족이 어떤 환경이 좀 좋다 싶으면은 그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고 무신론적 경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서 유대교가 그래서 이것이 탈무드로 나타난다. 반면에 어떤 유대 아우슈비츠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탄압받는 어려운 시기가 도달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유신론적 신비주의적 경향을 찾게 돼서 카발라적인 움직임, 메시아를 찾는 경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역사적이고 존재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존재론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철학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이 한자가 이제 개념적인 면에서 도움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상상력을 조금 줄여주는 면에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삶이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프지만 이렇게 살아난다, 생존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윈의 진화론 이거를 많은 분들이 많이 알면서도 피상적으로 접하는데요. 저는 그냥 다윈의 진화론은 이렇게 한마디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다윈의 진화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선택받은 자연선택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엄청난 더위나 추위가 닥치면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이렇게 웬만한 인간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싹 죽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종류가 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여태까지 대격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까지 공룡이 대표적이죠.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다가 한순간에 공룡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공룡이 약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에게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 두 번째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는 삶, 생존하는 삶, 살아남는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존재론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저는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 삶 여기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드라가 인신론적인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78대 22, 78대 21대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인신론적이죠. 그래서 인신론적이라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인정받는 삶이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인식론을 요구하나? 그것은 인정받기 위한 거죠. 간단하게 해서.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사업하는데 모든 데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평판입니다. 평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 되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연애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을 얻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은 이제 거기서 저는 인식론이 어떤 결국은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살아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정받는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가만히 있는다고 살아남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선 살아남는 실천해야 되고, 인정받는 실천을 행동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천론적인 관점이다. 오늘은 실천론적인 관점에서 유대인, 즉 유대인 음모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실천론적인 관점에서 찾아간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세계 최초로 유대인 음모론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혜선 때 어떻습니까? 폴란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포르투갈과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는 이태리아와 8강전을 치렀죠. 그리고 8강전에서는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 독일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과 싸운 국가들의 공통점? 바로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인 것입니다. 월드컵에는 32개 국가가 참가했는데요. 이 중에 유대인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대략 인드라가 파악할 때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태리, 벨기에, 잉글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튀니지,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유대인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 더 이렇게 여기도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드라가 보기에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관계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대인 역사를 그냥 쭉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2000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싸운 팀들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보다 더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이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서케슬러라는 유대인이 이제 얘기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모든 열정을 쏟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거기서 약간 방황하면서 하다가 돌연 여태까지 자신의 경험과 직관과 모든 것들을 갑자기 어떤 연결돼 가지고 그동안 전혀 관련이 없던 것들을 다 연관시킨다 이거죠. 순식간에 탁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연 현상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인드라고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월드컵 2002년 경기를 했던
팀들, 국가하고 연관돼서 유대인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나라입니까? 네. 폴란드죠. 네. 폴란드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유대인과 관련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폴란드는, 몽골 침략 이후 많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이때 폴란드 귀족들이 선택했던 것은, 똑똑한 서방에 있던 똑똑한 유대인들을 모셔와서 국가 재건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방에 있던 잉글랜드나 프랑스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명분이야 여러 가지 이제 십자군 전쟁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각국 왕들이 서방에 있는 왕들이 유대인의 재산을 노리고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해서 유대인을 추방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서방에 주로 이제 스파라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부는 중동으로 다시 돌아갔겠지만 일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유럽을 갔던 것이죠. 동유럽에 폴란드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폴란드로 간 것입니다. 점점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폴란드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때 폴란드가 융성을 한 거죠. 유대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 유대인이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음모론 중에 아시케나지 음모론인들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하자르인데 하자르가 원어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자르라고 안 하고 이제 하자르로 하겠습니다. 하자르 유대인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렇진 않고 기본적으로 뿌리가 이쪽 중동 뿌리예요. 중동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스페인 통해가지고 이태리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독일로 해가지고 폴란드로 간 그 루트예요. 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쪽 하자르 유대인은 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에 온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하자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카라이트파였기 때문에 탈무드를 부정하고 오직 모세와 자신 개별적인 유대인과의 어떤 신앙 체계만을 굳이 이렇게 유지하는 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교에서도 카라이트파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폴란드라는 나라는 유대자 중세 때 상당히 유대인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발달시켰던 나라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거의 사건이 있는 이러한 곳이 죄송합니다. 폴란드죠. 네. 폴란드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유대인이 많아진 것도 이게 이제 1795년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폴란드가 오스트리아, 이제 러시아, 프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분할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토를 가져가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이런 거기 그쪽 지역을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을 러시아가 품게 되니까 갑자기 러시아 인구가 그때 증대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에서 유대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보다 엄청난 규모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숫자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폴란드가 중세 때 유대인이 많았다. 그래서 관계가 깊다. 그리고 한국과도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습니다. 폴란드에는 무엇보다 또 폴란드계 유대인인 브렌즈스키 책사, 뉴라이트 책사가 있죠. 예. 유명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엔사가 또 인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 바오로 2세, 예. 같은 폴란드 출신이어가지고,
빌더버그 회의에도 참석했죠. 보안 바로이세가 하여튼 간에 브레진스키 덕분에 교황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엔사, 예. 연대노조, 진두지휘한 사람이죠. 노벨상 받기도 하고, 그 역시도, 연대노조, 바엔사를 키운 인물도 브레진스키입니다. 예. 예. 연대라는 이름을, 솔리더티라는 이름을 직접 명명해서 지어졌을 정도로, 바엔사를 키워줬습니다. CIA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폴란드는 굉장히 유대 민족과 연관이 깊은 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겠죠. 미국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뭐 딱히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유대인 조직을 세계적인 유대인 조직을 3대 조직을 3개를 들거든요. 하나는 세계 유대인 회의, 시온주의 회의, 시온 회의. 예. 1997년에 결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약간 수면 밑으로 일부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냥 보통 저는 그냥 세계 유대인 회의라고 그냥 지칭하는데요. 시온 이정서에 보면 나왔던 바로 그겁니다. 그 회의인데, 그게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학원 아니죠? 와이즈만 학원 아시죠? 그 수학학원. 예? 그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명한 화학자고. 그래서 이 와이즈만이 무엇보다 이스라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세계 시온주의, 이 세계 유대인회의 의장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약간 밑으로, 수면 밑으로 쓱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영향이 있는 게,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죠. 요즘 들어서 가장 언론에서 이제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이것은 뭐,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언급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미국 유대인 회의. 예.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이라는 건 말이죠. 친목 조직이 더 강해요. 예. 목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조직들. 친목 조직이 제가 볼 때 조직력으로는 이렇게 느슨해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땐 친목 조직이야말로 조직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력한 조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세계 유대인 회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취급해주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두고, 마지막으로 미국 유대인회의, 이거 세 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유대인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 조직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죠. 예. 폴란드와는 이기고 미국과는 비겼나요? 예.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이기죠. 포르투갈은 어떠냐? 예. 스페인 몰라도 포르투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포르투갈은요. 근대 중세가 아니라 근대 때, 거의 근대 초기에 미국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당대에 인구 대비 유대인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유는 스페인 추방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많이 포르투갈이 관용적 정책으로 관용적이고 해양 정책 때문에 해양 식민지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거든요.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스페인에서 추방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추방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많이 받아줘. 그중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같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로 넘어갔기 때문에 약 포르투갈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한때 2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인구가 당시에 100만 명이었으니까 어떻습니까? 20%가 유대인인 겁니다. 5명 중 1명이
10명 중 2명, 5명 중 1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포르투갈 인구 중에. 엄청난 거죠. 당시에 그렇게 보면은 10명당 1명 이상이면 10명당 1명꼴로 이렇게 유대인이 있으면 도시에 있으면 굉장히 도시에서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각국 그 중세 유럽 도시. 근데 중세 유럽 도시가 어떻습니까? 10만에서 30만 많아요. 뭐 30만 명, 10만 명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 명, 그러니까 많은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유대인 인구가 10,000명을 넘어선 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10,000명, 20,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20,000명, 예? 그 정도였다는 거죠. 3만 명, 뭐, 그 정도. 근데 이게 20만 명이, 예? 엄청난 인구죠. 포르투갈 하면 어떻습니까? 이 콜럼부스, 예? 콜럼부스 유대인이죠. 예?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보면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나, 그 다음에 이 항해사, 지도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종사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렇고요. 선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역사를 이렇게, 은혜라가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포르투갈하고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야죠. 16강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태리를 만나죠. 이태리는 어떻습니까? 이 뱅크의 개념, 은행, 뱅크, 이거 만든 그런 나라죠. 우리가 보통 섹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유대인, 나폴리, 여기 샤일록 하면 유대인 그 사람 나죠. 이태리. 그래서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많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보통 이제 이태리의 도시국가, 그런 도시들, 베니스 이런 데서 유대인 게토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태리 누굽니까? 부자나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하고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태리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태리도 좋습니다. 한국이. 그렇죠?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도 굉장히 유태인 추방령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죠. 무엇보다도 이슬람 왕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스파라딤 유태인, 스페인 유태인, 스페인 방언을 쓰는, 스페인 사투리를 쓰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스파라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 이슬람 왕국, 스페인의 이슬람 왕국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이후에도 초기에 이제 군용 정책으로 펼쳤는데 이슬람 왕국이 이 사람들 재정 관리인으로 많이 도입해서 이슬람 왕정의 어떤 국부를 많이 책임을 졌습니다. 10세기경, 9세기경인가 10세기경에 에는 세계 최대의 탈무드 학교가 스페인에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 왕의 지원, 스페인 이슬람 왕의 지원 속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시기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슬람 왕국 내내 유대인들이 인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이 이슬람 내부에서도 권력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 권력이 바뀌면서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대두가 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보다 종교가 단호하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다가 점점점 불인정으로 인정해서
관용에서 불관용으로 바뀌면서 근본주의적 경향은 그렇죠. 그래서 불관용으로 바뀌면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슬람 지역을 벗어나서 기독교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 기독교 왕국은 중에 이제 굉장히 현명한 군주가 한 명 있는데 이 현명한 군주는 유대인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요. 스페인에서 그 영토 회복이라는 그 운동이 했는데 뭐 네콘키스탄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하는데 굉장한 어떤 유대인들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활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 얘들은 그냥 가서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에는 마치 그 중국으로 치면은 삼국지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왕국이 무너지니까 각 지방의 어떤 지방의 군벌들이 자기가 각각의 왕처럼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다 이제 이 소국들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소국들과의 어떤 전쟁에서 이제 이 기독교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를 빌려서 그 소국을 멸망시키는 방식보다는 소국을 인정하고 유지시키는 걸로 택했어요. 대신에 엄청난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해당 국가하고 승리한 다음에 엄청난 액수의 전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 정치적 존립은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것을 요구하니까 그걸 고스란히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과 이슬람 군주들과의 사이가 더 멀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부터 국가가 붕괴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슬람 군주들은 당장 전쟁에 졌지만 자기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계책을 받아들인 거죠. 예? 알고 모르는 거 이런 방식들 성경 속에도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보면 이런 방식들이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그쪽 어디죠? 거기에 보면 아시리아나 이런 애들이 침략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지도층과 민중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내부로부터 붕괴를 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을 경제 침탈을 통해서 국가를 붕괴시킨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방식을 씁니다. 스페인. 현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슬람 왕국을 축출했는데요. 이슬람 왕국을 축출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사냥개로 쓰다가 사냥 필요가 없으니까 사냥개를 추방시키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처음에 이제 요구한 게 무조건 추방하라 그러지 않고 개종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신용한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카톨릭인데 속으로는 유대의 종교를 지니고 있었던 유대인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500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겉으로는 카톨릭으로 지내고 속으로는 유대인으로 지냈는데 아직도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500년 만에야 자신들이 유대교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해프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마녀 사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형시키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물론 주요 목적이 재산 탈취였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금을 필요하잖아요. 이를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유대인들한테 돈이 많으니까 명분도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되니까 유대인들한테 협박하고 유대인들한테 협박해가지고 재산을 갈취하고 재산 다 갈취하면 추방해버리는 이런 어떤 방식을 썼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이 결국은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그로 인해서 한동안 스페인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유대인이 추방당하니까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과 싸웠는데, 이겼죠? 예, 한국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네요. 한국이 이겼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과 4강에서 붙지 않습니까? 4강에서 독일도 유대인. 유명하죠. 예. 그래서 독일은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독일에 많이 살죠? 이런, 어떻습니까? 독일도 폴란드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서, 당시 서방 유럽 국가의 중에서, 그래도 많이 관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지만, 그 형식은 유지한 채, 독일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그 소국들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 소국들이 각자 그 영주들 입장 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지를 키우다 보려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관용적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폴란드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각 소국들이 각자의 피해서 했는데 묵인하는 정도였죠. 묵인. 근데 그 묵인이 비율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영향력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 보면 말이죠. 예. 어떻습니까? 부자들이에요, 대부분. 재벌들이에요, 재벌. 예? 유대 지식인들, 20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누굽니까? 비트겐슈타인. 예, 또 또, 몇 명 있죠? 딱 보면 다 재벌급 아들입니다. 예, 오늘날 엄친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질시가 재벌에 대한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많이, 많았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평상시에는, 숨죽여 있다가,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터지면서 굉장히 독일이 막다른 길로 내몰렸을 때, 이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터진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해서 독일한테는 이제 한국이, 집니다. 예, 지죠? 만약에 그럼 독일을 이겼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승전에 터키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브라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진 건 이해가 된다. 한국과 브라질이 되니까 뭔가 일관성은 없다. 그래서 결승전에서는 터키를 난 거죠. 터키는 뭐 어떤 나라냐? 그렇죠. 예, 터키는 터키란 나라 자체는 유대인과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성은 있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초기에 이렇게 보면 시리아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그쪽이 그리스로 가는 길까지 그 길목에는 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이주 경로가 있었고, 이 대륙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이 터키란 나라가, 터키라는 이름 자체가 투르크계의 민족이 섰다. 그래서 투르크계 민족이 선 나라잖아요, 터키가. 근데 투르크계, 이 하자르가, 이게 투르크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자르란 나라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아스트라한이라고 해서 러시아 그 남부 카스피아 그 흑해 사이에 아스트라한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대표적인 유전지대, 그 위에 있는 나라예요.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 아스트라한이 이제 그 유명한 하자르 왕국의 수도였다고 알려지고 유물로 발견됐는데요. 이 한반도 크기예요. 하여튼간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한 100만 명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하자르라는 나라는 이제 대략 한 7세기경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유목국가죠. 그래서 이제 피지배층은 이란 여져 있어요. 아바르, 하바르 이런. 그래서
대다수는 이 이슬람 계통의 이란인들로 이루어진 피지배층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층은 투르크계가 동쪽으로부터 이주해가지고 와서 이 지역을 장악한 거죠. 투르크계가 소수지만 지배층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떠냐면 중국에서 이 돌고리라고 하죠. 투르크계는 돌고리라고 하죠. 이 돌고리, 이 동쪽에 있던 돌고리 이제 중국에서 많은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을 복속당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축소됐죠. 중국이 이제 그쪽에서 나라가 커졌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뭐 또 어떻습니까? 수나라가 아마 고구려한테 깨지는 바람에 수나라가 망했죠. 그때 그 시기예요. 예, 그 시기에 이제 이 하자라는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이제 잃은 거죠. 그동안에 이제 돌고리라는 나라가 동쪽에 있던 데서 다 서방까지 다 서역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영향력을 축소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서방에 있던 이 아스트라한에 있던 돌골 유목들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소수파가. 예. 영향력이 큰 윗대가리가 사라지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독립해도 되겠다 해서 독립을 한 겁니다. 이 소수파예요. 이 투르크계 내에서 소수파인 이 하자르 지배층이 이쪽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란인들을 피지배층으로 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발해하죠. 그러니까 이 소수층은 고구려인이고 이제 밑에 있는 층들은 이제 그 여진족들 이렇게 해서 구성한 거 발해 국가처럼 이렇게 신라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신라도 기존에 있던 사만족들, 현족들 그러니까 거기에 기마민족이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신라 왕족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이 하자르족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 피지배층은 이슬람교. 당연히 이슬람교가 아니었지만 그 초기에 왕국이 성립될 때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그 진행되면서 하자르 왕국이 진행되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다 보니까 상당히 하층에는 이슬람교를 믿게 됐어요. 하층들은 이제 이란 사람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쪽과 가까운 데서는 비잔틴 지역, 그죠? 비잔틴 지역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비잔틴 지역하고는 또 그쪽 사람들은 또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잔틴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에서 양쪽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설명은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하자르 왕국이라는 나라는 단일족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이 모인 다민족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다민족 국가에서 지배층은 소수파란 말이죠. 이 소수파가 하층은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누구냐였냐면 믿는 것이 이슬람교나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이 심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사람들은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불만이 많으면 이 상부 이 투르크계한테 기대하기보다 아무래도 같은 이슬람 국가인 데다가 지원 요청을 하게 마련이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마찬가지로 기독교계 인민들도 당연히 기독교계 국가들한테 원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 투르크계 이 하자르 지도층이 믿고 있었던 종교는 뭐냐면 탱그리교였습니다. 이 탱그리교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늘교예요. 한국에도 있죠. 하늘을 믿는 종교예요. 탱그리라는 뜻이 천자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하자르뿐만 아니라 몽골 등 유목민족들이 전반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가 탱그리족이었습니다. 탱그리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하늘. 예. 그래서 최고 신이 이제 하늘이다. 이런 것이. 이거는요, 몽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게르만에게도, 게르만 종교에, 게르만 민족도 그 믿는 자기의 고대 그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 신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탱그리, 말만 탱그리가 아닐 뿐이지 게르만 민족도 마찬가지 유사한 유목민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최고 신 종교가 있어요. 하늘이다. 그건 하늘. 예. 인격적인 신이가,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그냥 하늘의 신이, 하늘신, 최고신. 그런 종교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게르만족이나, 도고이나, 투르크계나, 몽골이나 다 이렇게 그런 공통적인 것이 이 탱그리 종교거든요. 이 탱그리 종교에서, 근데 이 종교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유일신이었단 말이에요. 유일신 체계. 유일신 체계는 굉장히 보다 고등종교란 말이죠. 고등종교. 이 천신 같은 경우는요. 천신 믿는 탱그리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천신은 인간 세계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신 종교를 관용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 인격적 신들에 대해서 다 신의 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관용적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면요.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거든요, 이유가. 관용적인 이유가 하늘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신 입장에서 예수든 부처든 뭐, 알라든 다 그거는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예? 그 관용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탱그리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다음 게르만 종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속에서, 이쪽은 되게 관용적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탑적이고, 예, 오늘날로 치면 좌파적이죠. 굉장히 분파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편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들만 아니까. 자기들 위주로 움직이고. 그런 만큼 자기 편에게는 되게 잘해준다 이거죠. 남의 편에서는 되게 그냥 가혹하고, 싹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종교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백은 하나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늘은 공평하다. 이런 누가 믿습니까, 신을? 탱그리 종교의 허점은 그거예요. 신은 공평하다. 모두에게. 허나 이런 유일신의 특징은 뭐냐면 하느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유일하다. 내 편을 주는 신은 저 신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자르에서는 고심 끝에 유대교도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서 유대교를 택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유대교들이 몇 사람이 갔어요. 없었던 유대인들이 다 어느 지역이든 다 가니까 거기도 안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수였고 유대교를 택한 것은 그들이 택한 것은 전략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종교들은 영향력이 크잖아요. 같은 유일 종교라도 다른 지역은 기독교 국가나 이슬람 왕국이 영향이 크니까 자기들이 통제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당시에 유대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종주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정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자르 종교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재주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투르크계의 어떤 이 하자르 민족의 특징을 보면요. 하자르 사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편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놀랄 정도로. 오늘날 정치적 시스템에서는 하자르 시스템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오늘날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정치 책략들이 많합니다. 그래서 브리드스키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쪽
원래 이쪽으로 얘기하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드라 얘기하는 수메르,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스페인 유대인, 이 노스차일드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에서는 정적 책략의 면에서는 이들은 그렇게 그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돈 버는 재주, 돈재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터키란 나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자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건데, 있지만은, 어쨌든 투르크계 하자르란 그 어떤 종족하고 연관이 많은 나라다. 터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이 한국에만 관심을 가졌나. 같은 쪽발은 관심이 없고, 한국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쪽발은 어떤가? 쪽발 역시도 흥미롭게도 유대민족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로 조회선을 치르고 16강전에서 다름 아닌 터키를 만나 집니다. 조회선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벨기에, 러시아, 튀니지를 만난 것입니다. 자, 벨기에, 네덜란드와 함께 유명하죠. 어느 벨기에부터 처음에 우리 붉은 악마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벨기에란 나라는 원래 네덜란드에 속했던 나라인데 이제 잉글랜드 왕이 여러 가지 책략을 펼쳐서 독립을 시켰죠. 벨기에를. 굉장히 유대인과 관련이 깊은 나라입니다. 이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플랑드르 지역에 원래 유대인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자료에 보면 아시크나지 사람들 DNA 구조를 했더니 이쪽 벨기에 지역에서 있는 핏줄이 많이 있더라. 보도가 나올 만큼 벨기에는 유대인과 관련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제 네덜란드만 많은 게 아니야. 원래 네덜란드권이었어요. 벨기에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페인에 추방당한 사람들이 벨기에로 많이 갔죠. 그렇게 네덜란드로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벨기에도 많이 간 거죠. 같은 네덜란드 지역이니까. 네덜란드에서 벨기에가 쪼개져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말할 필요 없죠. 아까 이제 설명드린 아스트란, 인도 썼던 곳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유대인 굉장히 많죠.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유대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트루츠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튀니지죠. 튀니지는 유대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튀니지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카르타고가 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드라의 독특한 유대인 이론이 나오는데요. 인드라는 이제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을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인구 증가를 보인 적이 있었다. 이 원인이 뭐냐? 저는 이제 그거를 분석하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개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 출산 이외의 방식은 결국은 이민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개종을 유대인으로 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량의 인민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그런 사건이 필요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페니키아인, 그 당시에는 이제 카르타고인이죠. 카르타고인이 가장 유력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니발로 대표되는, 포에니 전쟁, 그죠? 예. 1차, 2차, 3차. 이 러시아와 로마 제국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거죠. 페니키아, 카르타고인들이. 예. 이 전쟁으로 패배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카르타고인이 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대거 유대교로 개종한 거죠. 원래 그리고 그 카르타고인, 페니키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핏줄이 거의 비슷해요. 그 차이가 없어요. 계속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그 레바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핏줄이 같아요. 뭐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아시아 예선회 때마다 꼭 레바논을 만나네요. 예. 이 레바논 중요하고 이란도 자주 만나죠. 이란은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카르타고라는 나라 생각하면 유대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나라다. 튀니지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성경에 보면 상인 유대인들이 별로 안 나와요. 기껏해야 이집트에 가서 총리된 요셉이란 그 사람 말고는 상인이 없어요. 다 목동이죠, 목동. 예?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면 뭐 모세가 장사를 했습니까? 뭐 누가 장사했어요? 아브라함이 장사를 했어요. 누가 장사한 사람 없어요. 예. 다 목동일하고 다 그냥 양치기 하거나 사냥 뭐 이런 거나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신약이 딱 되면서 갑자기 유대인에서 예? 바울이나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처럼 회계사, 예? 세무사, 예? 그다음에 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떼거지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분파가 바리새 정파고요. 바리새 정파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분리된 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인드라가 파악하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개종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개종자들인데 이 개종자들이 그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거든요. 모세교에서 이렇게 믿는 제사장파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파들 중에는 로마 제국과 싸운 파가 있어요. 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과 싸운 종파, 제사장파하고는 같이 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종교적으로는 갈라지죠. 예. 왜냐하면 자신들은 제사장주의를 믿지 않거든요. 예.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제사장주의, 기존에 했던 관습을 거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쪽 페르시아, 짜르투르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보면 예수와 이 바리새인과 이쪽 SNF파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쪽들과는 같은 교리가 비슷해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쪽 제사장파들과는 사독파죠. 사독파라 아예 교파가 많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이제는 서로 이단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도로 그렇게 되죠. 어쨌든 지금 오늘날 유대교는 이 바리새이파가 중심이거든요. 바리새인교가 유대교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교 중심이 바로 저는 중에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자기 조선 족보를 보면 수메르서부터 시작한 그리고 페니키아, 카르타고에서 온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유대교 중심이 됐다. 로스차일드 조상이 바로 그 수메르인, 카르타고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이 튀니지에서 스페인 이런 데 많이 살고 있었대. 카르타고 식민지가 페니키아 식민지가 카르타고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몰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16강에서 쪽발은 터키와 만나서 지죠. 그러고 보니까 한국과 쪽발은 2002년 월드컵에서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들로 하고만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쪽발과 싸우지 않은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잉글랜드가 있겠죠. 잉글랜드 아주 중요하죠. 잉글랜드가 있고 아르헨티나도 여러 가지로 유대인하고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날에 보면 프랑스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상당히 유대인하고는 관련성이 적어요. 나중에 에밀 졸라 때문에 이렇게 근대 이후에 이렇게 약간 유대교 쪽으로 로스차일드가 거기에 지점을 설립하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데 거의 프랑스도 쳐준다면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 정도, 잉글랜드 이런 국가들 이 세 가지 국가 빼고는 다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시드를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만약에 이 시드를 한 시드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국가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우연으로만 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어떤 갑부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드라가 이제 2002년 때는 축구 팬이었거든요. 인드라도 원래 축구 팬은 아니었는데 배낭여행을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2달간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저는 원래 그전에는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니스로 가는 야간 기차에서 앞에 있던 사람이 그 불가리아 축구 기자였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월드컵 얘기하고 차범근 얘기하면서 그때 저는 약간 개안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든 축구라는 것은 그 3S 정책 이런 걸 해가지고 모든 국가의 어떤 이용도구, 권력의 이용도구로만 파악했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축구가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국가보다 축구를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서포터즈 문화도 유럽에서 만나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하이텔 축구 동아리에 가입을 했더니 축구 동아리 그 하이텔이 붉은 악마 원조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잘 됐다고 인드라한테. 인드라가 당시 되게 유명했거든요. 거의 그 PC통신에서 굉장히 인드라 모르면 간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드라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시사 코너를 따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해가지고 이 농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객을 모셔가지고 축구 중흥을 깨야 하자 이렇게 얘기할 내부에서 안 그래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뜻밖에도 안 그래도 모셔오려고 이제 했는데 먼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별다른 어떤 축구 이적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 축구도 붉은 악마 수뇌부에 하고 잘 막역한 사이가 된 겁니다. 절친 사이가 됐죠. 그래서 축구 붉은 악마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려는 붉은 악마 스스로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엄청난 삐덜을 했지요.
레지가 내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 만한 사람들이 물론 붉은 악마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어떤 운동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마인드를 가졌다. 저는 운동권으로 살았으니까. 예. 그런 생각, 오히려 제가 아직도 운동권이냐면서 되게 불쌍하게 볼 정도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붉은 악마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기획력, 붉은 악마를 보여줬던 기획력을, 2002년 때 보여줬던 그런 기획력이라는 건 도저히 붉은 악마의 어떤 작품이 아니거든요. 이제 일설에는 이제 어떤 광고회사, 국제적인 광고회사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들아가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붉은 악마 것이 붉은 악마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렇다면 뭔가 의욕투성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피파에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 부패 비리가 만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흥행의 기재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피파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저는 노비네파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노비네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흥행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죠? 국가 간의 어떤 싸움을 일으켜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 전쟁 상인인데, 이 전쟁 상인 중에 탑이 바로 로스차일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 방식을 그대로 스포츠에도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 국가 간의 명분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켜서 이득을 취한다. 국가 간의 이슈가 되는 것을 서로 국가 간의 이웃한 국가들이 되게 앙숙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기를 벌이면 어떻습니까? 양쪽 국민들한테 이해관계가 굉장히 인민들에게 관심사가 증폭이 되니까 입장권이 어떻습니까? 안표가 그냥 날개로 팔리고 도박을 해도 엄청나게 돈이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짭짤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축구에서는 더비다. 프로리그에서는 더비다. 우리는 라이벌전이다. 예? 한국으로 치면 한쪽발전이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조편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인드라가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게 그냥 단지 그냥 그야말로 로또처럼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이 좀 의지가 누군가 개입해서 조편성을 하는 거냐? 저는 이제 자연적인 것만 아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요. 만났던 팀을 또 만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제일 흥미로운 흥행 카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선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죽음의 조다. 이런 표현들. 괜히 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죽음의 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거든요. 만약에, 약팀하고, 누가 봐도 약팀하고 누가 봐도 강팀 만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경기가. 10대 0이고 막 이러면. 막 아슬해야지 경기가 재밌거든요. 자기 편이 아닌 이상 제 3자관적 관점에서는 3대 스코어, 클래스코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막상막하로 하고 극장골도 나오고 막 그래야지 재밌는 건데, 이게 너무 이 전력차가 심해지면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 전력차가 좀 있어도, 이 라이벌전이 되면 또 그 전력이 약간 정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력차를 좀 캡을 만회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더비 이런 것도 강조하고 만났던 팀을 자꾸 만나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제 흥행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드라가 했을 때는 어떤 엄청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걔네들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한쪽발 월드컵이기 때문에 한쪽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해서 그렇게 유사한 국가들 유대 민족이 살았던 국가들하고 여기를 한국과 쪽발을 적용시킨 게 아니겠나. 한국과 쪽발에서 뭔가 좀 애들이 한국과 쪽발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아시아가 중요해졌죠. 그동안은 이제 국유본 입장에서는 아시아를 일부러 경제개발 안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경제개발을 시켰잖아요. 국유본이요. 이러면서 아시아가 미국과 유럽 쪽에 이어서 되게 중요한 지역, 경제 지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이 노다지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전진기지격이 바로 한국과 쪽발이다. 그래서 한국과 쪽발을, 2002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재구성하게, 국가적 재구성, 예. IMF를 그래서 일으켰죠, 국유본이. 외환위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그런 해서, 기존 국가들, 유대인과 관련이 깊은 국가들과 경기를 하게 함으로써 뭔가 여기서,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적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만 추측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02년 월드컵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까 인드라가 얘기했던 시천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약간 찾아간 것이죠. 네. 세계 최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 월드컵, 2000컵을 또 알고, 유대민족도 알고. 그것이 뭐 먼 나라, 중동에 있는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인드라가 강조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잠시 쉬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